아버지가 제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게 아버지께 할 소리니? 막말로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해준 게 뭐예요? 저는 몇 년째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때문이었지요.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의 병간호와 치료비 때문에 저희 결혼은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약혼자 은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가 은영이와 사귄 지 10년째인 달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종종 저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말이 질문이지 한탄 섞인 넋두리나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지친다. 자기랑 사귄 지 벌써 10년째인데 이제는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저는 늘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솔직히 은영이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더군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에 유독 눈치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버지 병세가 나아지면 곧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자기 그거 알아? 그 말만 벌써 8년째 반복 중이란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내가 알았냐? 아버지가 일이 끈질기게 투병하실 줄 말이야. 사실 은영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제 처지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저를 기다려주었지요. 하지만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저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시작해도 괜찮았으나 은영이는 그게 싫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호전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항암 치료에 매진하시다가 지금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말에 은영이는 이리 말하더군요. 가끔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희생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산부인과에서 그러더라. 곧 있으면 임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질 거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헤어지자는 말도 먼저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은영이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버지만 떠올리며 이런 몹쓸 생각만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머릿속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 아프신데 자식된 도리로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매번 지우려고 할수록 짓궂게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역시나 저란 놈은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스마트폰이 오늘따라 요란하게도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를 찾는 곳이 없는데 이리 울려대니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걸려온 수신이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요란하게 울려대는 스마트폰을 잽싸게 들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내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길주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병원으로 오셔서 장례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허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는 가만히 앉아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에서 이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란 놈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추락한 인간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순간 죄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현실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평범한 사람일 뿐일까요? 이 질문들은 제 머리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미묘한 감정을 떠안은 채 말입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버린 아버지의 시신만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얼굴은 울지도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어머니, 남동생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아버지를 병고한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맞는 날이었는데 새벽에 잠깐 사우나를 다녀오겠다며 병원을 나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서 담당 간호사분께서 저와 남동생, 어머니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화로 전했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은영이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은영이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금은 슬펐나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은영이는 한동안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더니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오라며 힘내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생을 마감하니 준비할 서류와 법적인 절차는 되게 복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부친의 보험금만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었던 보험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 돈이면 저와 은영이가 결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께서 보험금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셨습니다. 보험금이 곧 나온다고 하더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말을 듣자 남동생이 어머니를 보며 그러더군요. 아버지 항암 치료하고 밀린 병원비부터 내야죠. 그래도 겨우 3억 원 정도 남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 중 일부는 성당에 기부할까 한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 아니냐. 그건 그렇지요. 그럼 일부 금액은 성당에 기부하도록 해요.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대화를 듣는 내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부라니 아버지가 남긴 돈이 제 앞길을 열어줄 열쇠인데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 하지 않을까요? 성당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 아버지를 간병하는 8년 동안 가정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성당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도 살지만 저희는 그 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기부할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거야. 그 정도면 되지 않겠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혀끝까지 나왔으나 참았지요. 그럼 저와 동생이 남은 2억을 1억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건데 요즘 그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니까요. 남은 3억을 저와 동생이 나눠 갖고 싶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저와 어머니의 대화에 난데없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보험금을 일이 딱딱하게 나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망보험금이니 조금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를 보는 동생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매우 차가웠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동생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뭔데?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성당에 기부하자는 거야? 기부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돈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8년이란 세월을 병구 안 하고 있을 때 성당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우리를 도와줬어? 아니잖아.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우리 형제의 언쟁이 빈소 앞에서 빠르게 고조되자 어머니께서는 우리 입을 막았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내 아버지가 떠나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거니? 어머니의 눈은 이미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잠시 진정시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차분한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단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 돈은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는데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들 걱정만 하셨다. 하지만 그건 내 삶의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끝이었다. 너 그걸 알고 있니?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8년 동안 제가 기다려온 건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 보험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에 앉아있던 저는 잠시 뜸해진 시간을 이용해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 기대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 뭐해? 은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 빈소야?
나는 그냥 누워있어.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 중이야. 그래,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어디야? 빈소라니깐. 조문객은 많아? 별로 없어. 한가해서 그런지 나도 생각이 많다. 나도 내일 빈소에 갈게. 오늘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독감 때문에 아프셔서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가야지. 나라도 가서 자기 위로해줘야지. 자기도 아버지 8년 동안 병구 안 하면서 힘들었잖아.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전셋집에 이런저런 혼수 마련하고 예식장 잡으려면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해. 내가 어찌저찌 해서 1억 원은 모았으니까 자기가 2억 원만 만들어. 그리고 내년에 나랑 결혼하자. 나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닌 거지? 그렇지. 어쨌건 10년 동안 내 옆에서 차분히 기다려줘서 고맙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숨 좀 돌릴 수가 있겠더군요. 그 후에 모든 게 괜찮아지겠다고 싶었는데 가족의 불화를 키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은영이랑 결혼하겠습니다. 뭐? 결혼? 그때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동생이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언제 할 생각인데? 은영이는 내년에 하자는데 나는 다음 달에 할 생각이야. 아버지 49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최소한 1년은 기다렸다가 하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은영이가 이제 39이야. 내년이면 40이고. 은영이랑 10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다. 은영이도 30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했거든. 제가 이리 말하자 동생도 더는 어떠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예의가 아니란 걸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처지보다 살아있는 사람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결혼식도 제법 금액이 들어갈 텐데. 이 일을 어쩐다. 어머니께서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데 뭔가를 해줄 수 없어 미안했던지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망보험금으로 나올 3억 중에서 2억을 제가 받았으면 합니다. 너에게 줄 돈이 뭐가 아까겠니?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나는 장남이라고 해서 더 주고 차남이라고 해서 덜 챙겨주는 건 없다. 어쨌건 3억이면 똑같이 1억 5천만 원씩 나눠 갖도록 해라. 성당에 기부하는 건 없던 일로 하겠다. 저는 잠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긴 어머니 말에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해서 저는 동생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네가 1억만 가지면 안 될까? 이 형이 염치가 없다만 나 진짜 은영이랑 결혼하고 싶다. 나도 형이 결혼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말이야. 이건 진심이야. 그런데 2억이나 들여가면서 결혼식을 올릴 필요가 있어? 내 친구는 5천만 원 가지고도 원룸이나 반지하에서 잘도 살더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은영이가 전셋집이 아니면 시작하기도 싫대? 그리고 첫 신혼인데 자가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최대한 설득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룸이나 반지하에서 결혼 생활하는 걸 싫어하고 자가용 한 대는 기본으로 갖추고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동생이 저보다 한 살이나 어렸음에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 서운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동생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생이 자기가 가져갈 유산을 조금이라도 양보해 주어야 제가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리 설득하고 설명했음에도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곧장 결혼식을 올리는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과 너무나 사치스러운 결혼이라는 이유로 저와 대화조차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가족인데 일이 꽉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어머니, 남동생은 각자 따로 떨어져 사는 중이었는데 제 결혼과 보험금 문제로 이렇게까지 가족과 갈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답답함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은영이와 잠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저는 은영이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은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도덕적으로 아니란 건 나도 알겠어. 그래도 자기 앞날이 걸린 문제인데 왜 떠나간 사람만 붙잡고 있는 거야. 8년 동안 자기 인생 희생해 가면서 살아온 자기 마음은 너무 몰라주신다. 자기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깐 고맙다. 자기한테는 미안한 소린데 나 이번에 자기랑 결혼하지 못하면 더는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든 2억 원만은 가지고 와라.
나 솔직히 자기한테 더는 바라지 않아. 나도 양보할 거 많이 양보했다. 자기도 알지? 알지.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그럼 됐어. 어쨌건 좋은 소식 기다릴 테니까 무르게 양보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 그 정도는 되어야 가정 꾸린다. 남자가 물러터지면 처자식 굶겨 죽이는 거야. 은영이의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은영이와의 통화를 끊고 잠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서까지 제 발목만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저는 심란함을 달래기 위해 잠시 가족 앨범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앨범은 꽤 두꺼웠고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과 제가 찍었던 여러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풍경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던 풍경도 있었습니다. 떼약볕이 강한 어느 여름날 해수욕장에 가서 다정하게 찍었던 풍경도 있었지요. 아버지는 우리 두 형제를 아끼시며 참으로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러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곧장 다음날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동생에게도 어머니 댁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동생아. 어제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더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욕심내지 않을게. 어머니가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예. 어제 내 동생이 그러더구나. 형도 나이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결혼시키자고 말이다. 해서 자기가 받을 유산 중 5천만 원은 형에게 흔쾌히 양보하겠단다. 어차피 너도 은영이랑 결혼하려면 2억 원은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게 정말이세요? 너도 8년이란 세월 동안 고생했잖니. 아픈 사람 하나 병고 안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내 엄마인데 떠나간 남편보다 남은 내 자식들 앞날이 더 중요하단다. 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시자 동생이 어머니와 제 대화에 껴들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니 고맙다. 형도 어려서부터 내가 차남이라 많은 차별을 받고 컸다면서 제법 챙겨줬잖아. 이제는 내가 형을 챙겨야지. 정말 고맙다. 내가 그 돈을 그냥 가져가지는 않을게.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서 너한테 배로 갚아줄 거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떻게든 은영이랑 결혼만 하면 돼. 제가 이리 말하자 동생이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오늘처럼만 서로 이해하고 살자. 나도 앞으로 형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어제는 형 마음을 몰라봐서 미안했어. 그날 이후 아버지를 떠나보낸 자리에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빈자리를 가족의 사랑과 이해, 배려로 서서히 채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잘 보살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